안녕하십니까. 동서대학교 미래커리어대학 창의융합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성엽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창의융합교육에 대해서 교육 현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스팀이라든지 메이커 교육. 그때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육 환경 중에 중요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 융합에 대해서, 융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이제 이 창의융합 교육 파트의 세 번째 시간에서는 미래 사회의 창의융합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미래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요구되고 있는 창의융합 교육, 그것이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하여서 이 미래 사회의 변화와 교육 환경, 그리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그리고 해외 혁신 교육의 사례를 통해서 창의융합 교육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크게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예측이 난무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후속 세대가 그 경량 한가운데 위태하게 떠 있는 배에 올라타 있는 전만은 분명히 보이죠. 우리가 20, 30년 전만 해도 이 미래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과거에 봤던 그 영화들, 백투더 퓨처라든지 미래 시대를 예측했던 영화들은 굉장히 과학이 진보하고 발전하고 인간의 삶도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미래를 예측했었죠.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영화들을 보면, 이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낸 영화들을 보면 미래의 사회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죠. 좀 어둡고 불평등적이고 인간이 소외받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불안함, 그 미래 시대가 진짜 현실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인간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나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현재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두 가지의 대표적인 비관적인 예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것을 사회 환경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는 만들어진 것과의 공존 혹은 그것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인간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꿈의 사회를 우리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미래 예측가들은 이제 잉여 인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노동은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의사결정 역시도 AI로 대체하게 될 것이고, AI가 직원을 채용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법률 자문을 하고 신문 기사를 쓰고 주식 투자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창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금 현재 인간들 중에 20% 정도만이 이 미래 시대에 유의미한 직업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올 초 했던 TV 방송 중에 이런 방송이 있었죠. AI와 인간의 대결이라고 해서 AI 작곡가와 인간 작곡가가 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어떤 것의 노래가, 누구의 노래가 조금 더 우리를 감성적으로 자극하느냐, 또한 AI 주식 투자자와 인간 주식 투자자가 대결하기도 했고요. 또한 어떤 골프 AI와 박세리의 대결도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어찌 보면 이 소설도 AI가 쓰고 있고요. 웹툰도, 시도, 노래도 AI가 만드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우리도 우리 자신보다 AI를 더 신뢰하는 시간이 곧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현재로 다가왔기도 합니다. 뭐가 있죠?
우리 선생님들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억하는 그 길보다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그 길. 이렇게 가는, 난 항상 이 길로 다녔는데, 어느 날 내비게이션이 여기는 막히니까 저쪽으로 가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감과 우리의 어떤 기억보다는 이 내비게이션을 더 의지하죠. 인간이 이제 AI를 더 신뢰하고 소외받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관적인 측면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죠.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인공지능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경험할 수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첨단의 기술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가 급격히 심해진다는 거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죠. 그 뒤로 알파고를 이긴 바둑 기사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AI 바둑 프로그램들이 바야흐로 이제는 완벽한 스승의 사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AI 기능을 가진 사부, AI 사부를 만나고 최고의 사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사양의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이것을 이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사들일 능력이 있는 프로 기사들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고성능의 학습 전용 AI를 소유할 수 있는 계층의 학생들이 더욱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이고, 결국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군의 직업을 가진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모두가 같은 지식을 누리게 될 거다? 그게 아니죠. 그 격차는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봤는데요. 그러면 기술 측면에서는 어떠한 교육 환경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가까운 미래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학습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리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산타 토익이라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인데, 영어 공부를 할 때 이 딥러닝으로 정보를 모아서, 이 사람의 문제를 푸는 정보를 모아서 이 사람이 틀릴 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청소년 시기에 수학 문제를 풀 때 내가 틀리는 문제들을, 그 문제들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형과 비슷한 문제를 또 찾아서 풀려고 하지만 그 유형과 비슷한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권의 문제집을 결국 뒤져야 되는데, 내가 뭘 잘 틀리냐도 잘 모르는 상황도 많았는데, 이런 기술이 있으면 자주 틀리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쳐준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AI, VR, AR, 가상 증강 형식을 통하여서 생동감 있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죠. 깊은 바닷속이나 마그마라든지 우주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림으로만 경험했던 그런 지식들을 이제는 실제로 안경을 끼고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 그 경험들이 훨씬 더 구체화되는 거죠. 또한 사물 인터넷, IoT를 통해서 학생이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출석 체크가 될 겁니다. 지금 많은 대학교들이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자동적으로 출석을 체크가 되는 거죠. 또한 이것은 교사와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또 의자에 앉으면 손잡이를 잡으면 열이 체크되고 체중 변화와 몸의 상태가 체크되죠.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이 학습용 디바이스,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과 학습자가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고, 교육 환경과 자원이 바로 연결됨으로써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학습이 일상이 될 겁니다. 이 각 개별 학습자의 학습 요구와 속도, 학습 스타일, 선호하는 학습 순서가 파악이 되고, 이들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AI 교수자가 출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각국은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AI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까지 AI 기술을 빠르게 보급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AI 기술이 더욱더 진보하게 되는데 중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중국의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뇌파를 분석하는 AI 기술이 적용된 헤어밴드를 쓰고 수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적의 향상을 도모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이제 AI나 이런 교육들을 학교 교육에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2020년에 발표된 업무 보고서를 통해서 이 AI 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AI가 등장하게 되면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미국 스탠포드 교수인 서베스찬 스런은 인간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 인간의 지능을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이 무엇을 가르칠까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칠까와 어떤 인간의 육성할까에 초점을 두고 창의융합 교육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우리 교육 시스템의 개혁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인문사회 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이것을 위해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 과목이 개설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하여서 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는 등 자유로운 선택 과목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시하였죠. 셋째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의 함량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합니다.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선정하여서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2015년 개적 교육과정의 취지와 방향은 사실은 지극히 타당한데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우리나라 문제는 결국 이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결국은 수능 점수를 잘 받는 것들이 주목적인데 결국 학교에서 좋은 방향으로 교육을 해도 아직은 이 인식들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평생교육체제라는 큰 그림 안에서 대학 입시의 개혁과 다양한 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립과 운영, 또한 미래사회 핵심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들을 구축하고 고등교육 체제 내에서 단위 자격 인증대 등 좀 이런 대학을 가기 위한만 어떤 그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교육의 껍데기를 깨야 하는 거죠. 또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무엇을 가르칠까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칠까에 초점을 두고 미래 사회에서의 생존에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자기 이해, 복잡한 문제 해결력, 타인과의 협응력, 올바른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새로운 테크놀로지, 이해력, 사회 체제 변화에 대한 민감성, 자기 주도성을 길러야 합니다.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들께서 와 쉽지 않다. 미래 인재 교육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의 핵심 역량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창의융합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예를 들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학교들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스웨덴에 이갈리아 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생 한 명당 아이들 비율이 5명 정도 됩니다. 이 어린이 이 유치원에서는 존중, 책임 전문성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고 풍부한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개발시키려는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매주 춤과 운동, 연극, 만들기, 언어, 수학, 환경 문제, 감정, 생각 및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모든 아이와 함께하는 생명과학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학교에서는 성평등 교육을 굉장히 중히 여기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여서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핑크색, 남자는 파란색, 이런 고정적인 남녀성과 그에 따른 역할에 관한 관습적, 사회적 간섭에 대한 것들을 깨뜨리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오아리라카라는 지역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오클랜드에 위치한 초등학교인데요. 전교생은 497명입니다. 인종별로 이제 마오리, 태평양 도서인, 아시안, 유럽인 등등 다문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긍정적이고 교육적인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모든 학생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학생들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융합인지에 대해서 배울 때 이질적인 것들을 융합하는 것, 다양한 것들을 융합하는 것들 교육을 한다고 했죠. 이런 다문화 학교도 그 한 방법인 거죠. 이 학교는 긍정적이고 교육적인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모든 학생들이 서로 다르다는 걸 계속 인지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학생에게 평생 학습자, 아까 이야기했었죠. 초중고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평생도록 배우는 거예요. 창의적인 융합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런 평생 학습자가 되는데 필요한 기술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마오리 언어와 춤, 스포츠팀, 캠프 놀이, 학습 및 탐구, 국가대회 참가, 수요일 걷기, 달리기, 음악 미술, 다문화 그룹, 건강에 좋은 음식 재배, 이런 다양한 교육의 환경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화와 환경에 대해 수준 높은 이해를 하게 되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미래 사회, 미래 인재에 관해서 중요한 것이 모두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게 하나가 있었죠. 예,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피트몬트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이제 미션이 낯설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며 새로운 삶과 새로운 문명을 찾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학교의 교육 특징은 이제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지닌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학부모, 교사, 행정가 모두 이제 공동체적으로 협력하여서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학생들 개개인별로 수강 스케줄이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6학년에선 국어, 사회, 읽기, 과학, 체육, 음악, 탐색 등 7가지를 수강하고 또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 4주마다 한 번씩 선택 교과를 바꿔서 수강하기도 하고요. 또 학년에 따라서 7과목, 8학년은 8과목을 수강하는데 이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선택 교과를 수강함으로써 창의성과 도전의식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이 창의융합 교육 가운데 좀 재밌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퀘스트 토론학교인데요.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과를 통합하여서 아래와 같은 6가지 통합된 영역의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요? 그렇죠. 이 사진 속에 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학교의 이름도 퀘스트 투런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진정한 논리적 사고자이자 설계자로 교육할 수 있는 걸 단순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는 이렇게 합니다. 전통적인 교과를 따르기보다는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 경험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틀은 놀이연구소의 게임 이론가들과
교육자들이 협업하여서 게임 치마 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수업을 게임처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만큼을 너희가 배우고 응용하고 할 수 있다면 너에게 경험치를, 학생들에게 경험치를 줍니다. 그리고 그 경험치가 쌓이면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 그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중간중간 미션을 주죠. 숙제를 주고 과제를 줍니다. 이 과제를 통해서 아이들은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우고, 또 그것을 배움으로써 레벨이 올라가고, 마치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같죠. 이 게임 치마 학습을 통해서 이 수업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이 스토리 속에서 구조적이며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가지고 문제 중심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을 학생들이 계속 도전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 학교에 관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학교죠.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도전 정신과 경험을 계속 함양하는 거죠. 네. 이런 외국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배울 수가 있나요? 첫째는 학습자 개별화 교육을 통해서 과감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개별화 교육, 전체를 뭉뚱그린 교육이 아니고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한다는 거죠. 이들 혁신 교육의 사례 중심에는 강의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있습니다. 이 학습자는 더 이상 표준화된 교육 생산품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살아난 창의적 학습자들이죠. 어제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듯이 이들의 교육적 시도, 좀 물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교육적 시도들이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창의적인 학습자들을 양성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의 지향점은 언제나 어디에 있다고요? 개개인 학습자의 교육적 성장과 발달에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첨단 에듀테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마라. 네덜란드의 스티브 잡스 스쿨, 미국의 알트스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막 아이패드와 온라인 교육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 운영하였으나 과도한 교육비, 산만한 교육활동, 기대보다 못한 학업 성취로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다른 첨단 에듀테크를 이용한 학교들도 비슷한 실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활동에서 첨단 에듀테크는 아직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훌륭한 교수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외국 학교들 대부분이 학생들이 어떤 그런 기계보다도
스스로 만나고 탐구하고 외부 활동과 자연 활동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에듀테크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세계와 잘 연결하고 끊임없이 지역사회 및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업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둠으로써 학교 내의 교육 경험이 학교 밖의 세계로 확장되게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AI가 교육 현장에 도입되어 활용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고 한번 장단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창의 융합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한 주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